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마켓나우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이 아침에 좀 안 되는데요.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ASMR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앵커 말씀대로 오늘은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주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소부장 주들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추세가 사실 오늘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목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 앵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9조 1천억 원. 컨센서스가 대략 10조 전후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LG전자도 뭐 따로 표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고요. 실적 부진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하나만 특정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다만 이 두 회사의 3분기 실적이 유난히 부진했던 이유를 공통적인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결국 환율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율 최근 1년 추이를 좀 보죠. 예, 지난 1년간 환율 추이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분기별로 이렇게 약간 이게 좀 구분이 되는 느낌이 좀 납니다. 올해 1분기 때 대략 1,340원대 정도 수준이었고 그게 2분기 때 좀 오르면서 1,37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약간 개먹어온 느낌이 좀 나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뚝 떨어져서 3분기 초반 지난 다음부터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대략 한 두 달 정도는 1,330원대 수준까지 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는 1,310원대도 이하로 가지고 잠깐 떨어지고 장중에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환율이 좀 갑자기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이긴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더 환율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최근 이제 상황을 보시면 환율이 다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는 1,360원대까지 두 달여 만에 사실 환율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그동안에 특히 3분기 때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이 될 상황인데 3분기 우리 기업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사례처럼 이미 예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 3분기 어느 시즌에 대한 제목의 이 표부터 좀 보시면 매출도 그렇고요. 매출이 이 파란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매출도 2분기에 비해서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급격하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국내 기업들이 썩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연간으로 따져도 좀 그렇게 전망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줄줄이 하향된다라는 제목에서처럼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상황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 등이 포함이 돼 있는 전기전자, 장비 이쪽이
제일 안 좋고요. 28% 정도나 실적이 좀 더 줄어들 걸 예상이 되어 있고 석유화학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좀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반짝이었던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우리 석유화학 쪽은 분위기가 썩 좋지 않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미디어 쪽도 그렇고 석유가스도 그렇고 개인 생활용품, 반도체 관련 장비 이쪽도 좀 좋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좀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실적 전망치가 3분기가 아니라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잠깐 환율표에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환율이 다시 1,360원대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일종의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숨통을 좀 트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건데요. 환율 한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 1,363원 올라섰고 전체로 좀 이유는 이렇게 뭐 미국의 어떤 상황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9월 고용 지표 나오고 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예, 좀 이따가 좀 나올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도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급반등을 해서 지금 103까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103 정도까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추가로 더 뭐 인하할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 11월이나 이때 가서 또 비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사그라들면서 특히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난 이유가 되겠죠. 사그라들면서 특히나 달러와 가치도 이렇게 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이제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 준다고 그러면 3분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고 4분기 실적은 좀 3분기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법한데요. 그냥 여기서 참고로 이제 달러가 좀 강하게 갔을 때 환율이 좀 올랐을 때 국내의 종목들 중에서 업종들 중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까지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쪽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고요. 의류 쪽, OEM 쪽 하는 회사들도 좀 기대를 좀 낳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도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이 좀 올라갈 거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보통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갈 텐데 요즘에 특히 삼성전자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강하게 좋았던 수출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여기 이제 화장품도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준다고 하면 물론 뭐 1,400원 이렇게 넘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1,300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수출들의 실적이 좀 반등을 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앵커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레더 오늘은 특별 진단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일 텐데요.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오늘 좀 딥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신일섭 전문위원 그리고 SK증권의 서용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삼성전자가 나홀로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 엔비디아의 HBM3 납품 실패, 중국의 디램 추격 등 여러 악재를 맞이하며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25일간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위기 타개를 선언했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다만 지금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허약한 거인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과연 8만 전자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 분께서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한 분께서는 부정적인 요인,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가지 못하고 조금 더 지지부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용원 차장님께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시장의 반영을 보면은 뭐 네.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제발 것은 찾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라면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의 좀 리포트도 영향을 미쳤지만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어닝 쇼크로 좀 받아들이면서 좀 나타나주면서 우려감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9조 원대라고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삼성의 수장이 나와서 뭐 반성문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부분인 것은 맞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과거에는 이제 선두주자로서의 이제 위상을 좀 가져갔다라면 이제는 그 스탠스가 약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영진으로서도 느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장에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HBM 쪽에서의 매출이 기대하는 만큼의 좀 흐름들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결국에 메모리밖에 믿을 게 없는 구간인데 메모리 역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강하게 좀 반영을 못 해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이제 녹아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도 이제 확인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PBR도 0.1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좀 과도한 하락인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 그다음에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앞으로 삼성전자가 경영진을 교체를 하고 어쨌든 문제점을 인식했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해나갈 일의 숙제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이 삼성전자의 전망도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실적이 그만큼의 수준이라는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뭐 5조, 3조대 발표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주가의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는 뭐 캐리 자금이 이탈을 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좀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물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는 물론 뭐 5만 원대를 좀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는 막 과도하게 걱정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가의 위치 레벨 자체가 지금 너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악재가 좀 다 반영이 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까지가 최장 기간 같은 날이 있었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역대 최다 기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도 사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바닥 이랑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우리가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네.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자체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도 물론 있을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이 캐리 자금의 특성이라고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을 사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네.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구조로 가면서 이제 캐리의 이탈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이 캐리 자금은 뭐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한 네. 1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텐데 그런 자금에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금들,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 때 이제 그 캐리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5조 원 정도 들어왔다라고 초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간이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대부분 들어왔고요. 우리가 한때 삼성전자가 88,000원을 향해 갈 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매도로 전환 스위칭 됐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라든가 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우려감스러워서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더 큰 확대되는 구조를 띠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실 시가총액 상위 뭐 4개, 5개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SK하이닉스는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네. SK하이닉스에 유입이 네. 되는 구조도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삼성 개인 이슈도 있겠지만 현재는 캐리 자금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과도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그 금융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선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주가 위치적으로 좀 언급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삼성전자가 왜 더 못 가는지 좀 부정적인 요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유 뭐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입니다. 네. 98년도 IMF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죠. 2011년 9.11 테러 쌍둥이 빌딩 폭파, 2020년 코로나, 그때도 10년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평생 10년선에서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선까지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저점인 게 확률이 너무나 높고요. 100%예요, 98년부터. 그리고 만약에 NC소프트나 롯데케미칼의 길을 가서 비즈니스 모델, BM이 완전 깨져버린다면 삼성전자도 10년선과 20년선을 이탈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순간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롯데케미칼이 NCC 업체로서의 지금 BM이 무너져 버렸죠. 중국이 들어오고 중동이 들어오면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MMORPG를 리니지를 계속해서 사주는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평생 만두만 만들던 사장님한테 갑자기 한식 비빔밥 만들면 비빔밥 만들 수 있겠어요? 비빔 대장만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가시나무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음정이 좀 틀린 듯합니다. 네. 저 원래 잘하는 사람을 변형해서 네. 부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도무지 네. 갈 곳 없네. 이겁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전에는 철인 7종 경기만 시상식이 있다고 치면 되겠죠. 올림픽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했습니다. 5가지, 7가지 종목을 다 두루 잘하니까요. 수영도 좀 해, 육상도 좀 해, 승마도 좀 해, 사격도 좀 해. 그러니까 금메달 딸 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철인 7종 경기가 폐지가 된 겁니다. 이제 다 따로 시상을 해요. 수영, 사격, 승마. 그래서 그 분야 1등 애들이 다 금메달을 휩습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종목으로 나갔을 때는 겨우 3등, 2등 할까 말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다?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딴 애랑 단체전을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휴대폰 부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분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기업의 지위를 잇고 빅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큰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TSMC를 따라잡으려면 파운드리 점유율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파운드리의 고객사들이 다 누굽니까? 애플, 퀄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휴대폰으로 애플을 꺾고 싶죠? 근데 애플 파운드리에서 고객으로 삼고 싶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는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로 눌러보고 싶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왜 저런 엑시노스를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 안 하고 우리나라 휴대폰에 엑시노스를 탑재해가지고 베타 테스터로 만들고 발열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남편이 뭐 발열 줄이는 거 샀는데 또 뭐 컴퓨터가 이 휴대폰이 다운되게 만들어. 이런 거 듣기 싫죠? 근데 파운드리에서 퀄컴 고객으로 삼고 싶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내 애인이 날 배신했는데 그 애인의 아버지가 나의 사장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롯데케미칼도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변화하지 못했다기보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이미 벌려놓은 캐파랑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이언트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살을 다 깎아낼 때까지, 뼈를 깎아낼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삼전의 태생적인 문제죠. 삼성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TSMC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경쟁관과의 협업 관계 그 사이에서 조금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뭐 지금 네. 상황에서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사업을 다양했던 것이 과거에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HBM3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가 중요할 네, 텐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 쪽이나 뭐 이쪽에서의 수요가 다 채워지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역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의 지금 마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충분히 아직까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서버 쪽에서 차지하는 AI 쪽의 비중도 여전히 좀 아직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과거와 같이 1위 외지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과거의 삼성전자의 경영 판단의 미스로 어쨌든 HBM을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의 여파가 지금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줬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갈 길은 정말 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실적을 9조 2천억, 1천억대를 만드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악재로 보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어떤 대비를 하고 경영진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나 또 요즘 얘기되는 것이 이제 조직이 너무 이제 수직화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혁신을 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 경영진이 사과도 이례적으로 했고 뭐 교체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네. 그냥 이대로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은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뭐 정말 쇠퇴하는 기업으로 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분야에 딱 적용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굉장히 강하게 입고 있지만 네. 또 온디바이스 쪽으로 흘러간다라면 또 엔비디아도 상당히 우려감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장에 좀 얼마나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저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HBM 시장에서 파이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HBM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어쩌란 말이냐, HBM 시장을. 네.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한미 반도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세계 최고의 계란 후라이를 붙이는 대회가 열렸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주물 후라이팬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가 계속 타서 수율이 떨어지는데도 그 후라이팬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후라이팬을 준다고 하는데도 한미 반도체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전부 전용 후라이팬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셈에스 때문에 선택을 못하죠. 그게 셈에스랑 한미 반도체가 과거의 특허권 분쟁 때문에 싸운 이력 때문인지 아니면 셈에스가 지금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존심으로 SK 하이닉스의 벤더인 한미 반도체를 선택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세계 최고의 무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붙일 겁니까? 근데 이제 그 HBM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개발을 이제 포기하고 바로 4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점점 이게 세대가 발전돼서 6세대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 자체가 퀄테스트만 통과되게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주가의 아웃폼폼이 정말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네.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세대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발전할 수가 없죠. 그 전에도 수율이 안 나는데 그거는 마이크론이 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디램에서 디램 낸드 플래시에서 3위권이다 보니까 맨날 장난질을 칩니다. 같이 1XYG로 나가기로 했잖아요. 디램에서 나노를 10나노 때 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1XYZ로 하자고 하니까 걔네는 알파, 베타, 세타로 하겠대요. 그래놓고 시제품 하나 딱 내놓은 다음에 야 우리가 앞섰다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시제품이 아니죠. 시제품 박람회에서 누구든 내놓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도. 수율이 중요하죠.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화웨이랑 맨날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신제품을 내놨는데 문제는 1000개를 뽑아가지고 1개가 좋은 게 나오느냐 100개를 뽑아가지고 50개 좋은 거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거 맨날 마이크론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14나노인데 너네는 그게 몇 나노야. 말을 안 하죠. 우리는 1알파인데 우리는 1베타인데 어쩌라고 ABC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후발주자가 자기의 실력이 떨어지는 걸 가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율이 나왔다면은 벌써 테스트를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있겠죠.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이미 여기서 뺏긴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파운드리도 파운드리가 있어도 문제인 게 애플, 퀄컴을 고객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맨날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했다는 고객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무슨 비트코인 채굴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업체라고. 떨어지는 업체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삼았다는 게 애플,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땡겨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무슨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고객으로 땡겨왔다. 물론 그것도 수주를 했으니까 뭐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수주의 고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에서 떨어지는 건 지금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타겟책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HBM3 같은 경우는 수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다 네. 보니까 퀄테스트 통과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극복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사업부를 접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뭐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결국에는 HBM4로 넘어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 차이를 두게 되면서 이제 사업 구조가 이루어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네. 이제 얇게 만들어서 발열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TSMC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결국에 삼성전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놓을 텐데 그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는 점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뭐 TSMC나 이런 쪽을 좀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의 격차가 벌어진 게 되시고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사업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되는 것 맞다라는 게 두 분의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휴대전화 쪽은 어떨까요? 오늘 애플을 넘어섰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젠지 세대들이 아이폰을 네. 원하고 있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뭐 성시경 씨한테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그게 적입니다. 그게 지금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젠지 세대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력 세대가 됐을 때 계속 아이폰을 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달을 땡겨가지고 달에 분화구를 촬영하고 몇 억 화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억 화소가 아닌데 아이폰을 사잖아요. 지금 당장 요화정을 찍고 싶은데 아이폰이 잘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갤럭시를 쓰니까 아이폰이 갤럭시가 싫답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갤럭시 너무 튼튼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튼튼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신제품 나왔다는 뉴스 밑에 댓글을 다 읽어보세요. 지금 댓글에 다 못 쓰겠어요. 갤럭시 노트 20 감사합니다. 너무 튼튼해요. 9년째 쓰고 있네요. 저도 4년째. 네, 안 바꿉니다. 네. 바꾸질 않아요. AI 접목됐다고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가가지고 옆에 그 여행객의 그 자리에 있는 핸드백에 그 저기가 너무 정보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백을 바로 사고 이런 그것만으로는 새 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인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이 가전이 다 마찬가지. DX 부분을 바꿨죠. 디지털 익스프레션이라고 네.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해서 익스피어런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의 이 발전은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에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의 오감의 한계가 왔어요. 아무리 저기 손흥민 경기를 보고 있어도 비싼 거를 사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그 뭐 잔디의 결에 있는 진드기까지 보인다고요? 진드기까지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것만 보이면 돼요. 화질에서의 문제 이런 게 눈에 한계가 왔어요. 우리가 잠자리 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기술이 발달돼갖고 뭐를 비싸게 내놓는다고 한들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웨이나 뭐 저기서 하는 뭐 몇 번을 접고 말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접고 말고 하는 게 지금 결국 한때 인기로 다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접어도 말아도 화소를 높여도 별짓을 다 해도 그 요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폰이 화소가 갤럭시보다 떨어지는데 사는 이유가 왜 그 애플페이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삼성페이가 그렇게 편한데도 아이폰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스펙을 올리고 기능을 열심히 넣어봤자 그게 사는 요인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죠. 완전히 새로운 애플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것처럼 그런 완벽한 폼팩터의 변화. 이번에 뭐 선글라스 하나 나왔던데 그게 네.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정말 아이언맨 영화처럼 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은 이 분야는 힘들다 당분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된 분야에서 이미지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동감하세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이제 기술의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갤럭시가 어떻게 보면 판매량은 삼성이 좀 더 앞섰다라고는 하지만 네. 마진율 자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애플을. 근데 지금 애플 역시 이제 혁신이 한계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성장률로만 보면 화웨이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결국에 상향 평준화로 다 이제 수렴이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죠.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다 사용을 하는 구간이니까 이제 더 이상의 파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는 웨어러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스마트폰 스펙이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웨어블로 옮겨가는 구조로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역시 지금 아이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뭐 애플카를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네. 결국엔 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AR 기기도 만들고 했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네. 구간인데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매출단을 갖고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좀 웨어러블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지금 스마트폰 네. 시장에는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매출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실적을 좀 선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물론 메모리 쪽이 가장 컸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쪽도 해결을 해야 되고 반도체도 뭐 메모리 뭐 비메 뭐 다 전부 다 파운더리 쪽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거대해진 기업 구조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실 때 위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가전이랑 다 연동되고 웨어러블 시장이랑 다 연동이 되면서 편리해지고 그게 언젠가는 좀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전이나 이 휴대폰은 네. 지금 그 이슈의 중심이 아니고 매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리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편리한 게 이제는 네. 체감을 인간의 오감이 체감하는 네. 범위를 넘어섰다니까요. 지금 네. 인간이 외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TV를 아무리 지금 스펙을 화려하게 만들어도요. 인간의 눈이랑 귀로 더 이상 그 이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동이나 뭐 이런 저기를 뭐 혁신을 일으킬 저기 건덕지가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고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요. 지금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램 분야에서는 HBM이 결국 D램 아닙니까? D램 쪽에서 뭔가 지금 HBM을 따라가서 레거시를 벗어나는 네. 지금 레거시 매출 비중이 66% 거의 70%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는 마진을 늘릴 수가 없죠. 빨리 너무 HBM 시장을 따라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는 뭐 2강 체제를 한다는데 솔직히 2강 체제 하기 숫자 민망하시지 않나요? 53대 18, 뭐 52대 17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더 낮아졌을 거예요. 적어도 25% 이상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런 거 아니고 네. 퀄컴이나 이런 데를 따와야 되는데 경쟁 관계랑이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저희가 하나씩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씩 더 들어볼게요. 상승 이유 또 뽑으실 거 있을까요? 뭐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지금보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스탠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스탠스, 환율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일단은 회복이 되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뭐 코스피는 2,700선, 삼성전자는 뭐 7만 원대 이렇게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결국에는 뭐 기업의 방향성의 장기적인 시각과 그다음에 현재 주가의 흐름들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되고 하게 된다면 기술주도 어쨌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가 주제가 8만 전자 탈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부정적 요인. 8만 원이 지금 5년째 그 종가상으로 연애 종가상으로 박스권 고점입니다. 네. 이제 5년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박스권 상단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식으로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년 선이 평생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상 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대 산 다음에 박스권 중단이 7만 원대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 이상을 바라보기는 지금 일단은 뭐 힘들고 굳이 여기에 자산을 넣기는 어렵고요. 저는 향후 5년에서 10년은 삼성그룹의 중심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네. TSMC 같은 모델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 아직 안 말했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또 이거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지긋지긋한 무좀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네. 또 그 전에 저기가 있었죠. 국정농단에서. 그건 넘어갔는데 지금 경영권 승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3년 5개월 동안 몇 번 법정에 나가신지 아십니까? 96번이요. 이래가지고 ASML 네덜란드 가가지고 노광장비 따로 갈 시간이 있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제 1심 지났습니다. 2심, 3심 때는 또 100번씩 하겠죠. 아직도 200번가량 출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번이요? 네. 네. 1심당 지금 100번가량 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이니까 또 100번, 또 항소하겠죠. 네. 200번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용원 차장님도 공감하시는 듯이 고개를 좀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네, 200번 공감하세요?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삼성전자 이제 저희가 한 줄로 요약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이의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한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한 줄 요약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네, 그래도 뭐 어렵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명이 떠오르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원님께서는요? 대한민국 3대 고전. 심청전, 춘향전, 3전. 피트. 어느덧 레거시가 되어버린 점점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아련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표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7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년 선, 네. 연봉에서 10년 선을 보시면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 보게 된다면 지금이 저점인 건 맞은 것 같고요. 전문가님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 좀 잘 수렴하셔가지고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HMM 관련한 리포트 먼저 보고요.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제목에 관건은 향후의 실적 방어력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최근 MSC와 유럽 노선에서 선복 교환 협력을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디 얼라이언스 내에서 비중 40%를 차지하던 하팡로이드가 탈퇴하면서 HMM의 부담이 과중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신규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HMM의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점을 이번 선복 교환 발표로 해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복 교환은 2025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 유럽 노선도 8개에서 11개로 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했고요. 하나증권 기존 목표 주가는 1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초까지 운임지수가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유가도 하락하는 추세였죠. 여기에 의한 비용 감소 효과를 이번 분기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3조 3천억 원이 기대되고요.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매출액 가운데서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3조 3천억 가운데 3조 원이 컨테이너선에서 나올 것 같고요. 3천억 원가량은 벌크선이 내겠습니다. 벌크선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탱커선의 운임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500%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다만 부담은 조금 있겠습니다. MSC와 선복 교환을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용선료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 HMM의 수익성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를 주목해 보자고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MM은 향후 선박의 확대 계획도 있는데요.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을 130척으로 늘리고 벌크선은 110척까지 확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약 1.5배 선박이 확장되는 건데 최근에는 글로벌 선사들의 대부분 기조가 이 선박을 늘려나가는 것이어서 HMM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는 이 선박을 확장하는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선박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리는 국면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따라 운임지수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선사들의 수익성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원가 부담도 있습니다. 신규로 발주하는 LNG 이준 연료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선가가 높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HMM 기존 과거 대비해서는 네트워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레벨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역마진을 재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나온 리포트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보고서, 제목에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는 장약에 있습니다. 먼저 3분기 프리뷰를 해보면 매출액이 2조 5,600억 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3,500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를 약 5%가량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살짝 기존 컨센서스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컨센서스에는 이 인적 분할이 나오기 전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소폭의 컨센서스 상회지만 사실상은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분기에도 지상 방산 부문에서 실적 성장세는 재차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폴란드양 수출이 좋습니다. K9이 지금까지 확인된 수주량은 24문, 그리고 천문은 12대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할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기존에 37만 원 선이었던 목표 주가가 이번 리포트에서 46만 원까지 무려 10만 원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요. 투자 의견도 기존 의견인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 9월 동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6,700억 원 규모의 장약 생산 설비에 신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현재 국내 수요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장약의 캐파를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외부 수요, 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약 생산의 캐파가 러시아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 2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약과 장약의 부족이 병목 현상의 원인이라고 짚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캐파를 늘리기로 결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존재감이 유럽권에서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주도 가시화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듈식 장약을 이미 지난해 3월에 나토에서 표준을 획득한 바 있고요. 이전에 또 영국의 방산업체로부터 장약을 수주한 이력, 즉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장약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장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코멘트였고요. 이번 캐파 증설로 인해서 유럽의 포탄 밸류 체인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아직 저점 매수세 유입에 의한 일시적 반등일 뿐이지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시장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목해봐야 되는 업종 테마로는 아직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와 한강 작가 관련된 테마주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상승이 나왔던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높은 인기로 인해서 당분간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의 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장하는 신규 상장 종목인 셀비온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회사로 시장이 약세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인 만큼 단기적 타점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겠고 신규 상장 종목의 특성상 상방이면 상방, 하방이면 하방으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방향성을 꼭 보고 타점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공모가 15,000원인데 지금 현재 한 2만 원 정도의 장전 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꼭 주의를 기울여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시우였습니다. 예, 8시 50분 지금 방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제 장 열리기 10분 전이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 준비를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당장에 좀 미칠 영향이 좀 있고요. 앞서 삼성전자 집중 긴급 진단에서 내용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를 위시를 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까지 소부장주들 특히 좀 더 오르고 해서 기대감들이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해서 두 분 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박수범 대표 함께 나오셨고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오늘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탑3부터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좀 들어볼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ASML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 일찍 나옴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중에 크게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IRM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증시 또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갭 하락으로 시초가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모아가야 될 섹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격을 좀 받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AI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AI 데이터가 워낙 전력 소모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최근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좀 바뀌어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정책이 좀 유턴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 파워를 비롯해서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에서 찾아보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기 소외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들이 생각보다는 크게 반등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SK바이오판도 마찬가지고 단기 급등 패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오늘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시초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이지 지금 현재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유통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동안 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계속해서 좀 크게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계속해서 매출 관련된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이 올라간다면 관련 종목 LNF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역시나 ASML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테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수남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테마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탑3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위고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하니까 위고비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품절 대란이 거의 예고가 확실한 상황이고요. 아무리 부작용을 설명해봐야 지금 기다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효능에 소비자들이 집중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물론 이거를 아무나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방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전문의를 다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고비 유통 구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줄릭 파마 코리아가 국내 수입을 담당을 하고 여기 줄릭 파마 코리아를 통해서 수입된 물량을 2차 도매업체인 블루 엠텍으로 넘겨서 블루 엠텍이 냉동 차량으로 각 병 의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 엠텍이 강남에 지금 얼마 전에 부동산도 매입을 했죠. 강남에 성형외과 피부과가 많으니까 바로 직배송을 쿠팡처럼 반나절에 날린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형성돼서 줄릭 파마 코리아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블루 엠텍으로 지금 매기가 몰렸습니다. 거의 상한가 수준에 육박하는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위고비 관련주가 아마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위고비가 한 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경구용으로 바꾸거나 주사제형을 패치형으로 바꾸는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크 시스템즈가 10%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지워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를 하려면은 뭐 파크 시스템즈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모아갔던 흐름이 횡보하다가 위로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미세화 경쟁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승리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신에서 뭐 파운드리에서 TSMC가 뭐 계속해서 승기를 잡을지 삼성전자가 반격의 뭐 부분을 개시할지 인텔이 갑자기 또 참전을 해가지고 깜짝 쇼를 벌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원자 현미경이 계속해서 필요한 공간이 넓어진다는 건 확실한 것이죠. 원자 현미경이 부족하면 지금 거기서 대처를 못합니다. ASML의 노광 장비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크 시스템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주의 후발주가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이거를 다 세팅해놨죠. 유한양행이 이 비소세포 폐암 신에서 퍽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 렉나자랑 지금 타그리소를 썼어도 1년 뒤에는 돌연변이가 또 생기는데 그럼 그 돌연변이를 잡으려면 또 만들어야 돼, 약을. 타그리소 렉나자도 안 먹혀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시 또 옛날 화학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 치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로노이가 나온 거고 그 뒤에가 브릿지 테라퓨틱스였죠. 여기까지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부 항상 이렇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생각나는 거, 내 가까이 있는 거, 먼 데 있는 거. 대부분 다 이런 순서예요. 모든 산업이. 그래서 이 지금 CDMO도 똑같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문을 여니까 바이넥스 ST팜이 갔고 맨 후속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급등을 하잖아요. 셀트리온이 옛날에는 CMO, CDMO를 했는데 이제 자기네는 바이오 신약한다고 다 외주를 맡겨요. 그 셀트리온의 엄청난 바이오시밀러 물량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CDMO가 나눠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고리들을 1번부터 5번 타자까지 다 가려놓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말씀 좀 들었고요. 지금 벌써 58분 20초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으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변 앵커. 네, 10월 1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이 2분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 ASMR의 실적 쇼크로 인한 그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하락하면서 2613선, 그리고 코스닥은 0.4%가량 내린 770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4%가량의 낙폭을 보인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 이상의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살펴봤을 때 지금 LG 엔솔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금융사들 역시나 오늘은 지금 1% 이상 빠진 채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들 역시나 2차 전지 오늘 강하고요. 저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오늘 하락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엠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제 쉬어갔던 2차 전지의 상승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작을 막 했습니다. 현재 9시 살짝 넘어선 상황이고요.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 0.7% 정도,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 동시효과 상황에서 좀 봤었고,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5만 원대로 좀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동시효과 상황이 있었고, 2차 전지주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쪽의 동시효과에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수 본격적으로 떴는데 일단 출발 상황은 동시효과 때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 1.1% 떨어져서 2,600선 지금 겨우 좀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7%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77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오늘 수급 좀 살펴보면
선물은 일단 외국인이 오늘 2,700계약 넘게 좀 팔고 있고요. 개인은 이제 2,000계약 넘게 사고 있는 상황. 기관도 선물은 이제 500계약 정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좀 이런 정도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상황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출발 상황 고은배 앵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배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10월 1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출발을 알린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게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빅스 지수 역시나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지수단 자체는 하락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오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2,600선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770포인트 내어준 채 오늘 시작을 알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출발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락을 했고 ASMR 이제 다음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로 인해 두 자릿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 오늘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 이상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금 6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3조가량의 대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6%가량의 강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포도와의 계약이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기술력을 더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완성차 기업은 다소 엇갈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쉬어갑니다. 사실 미증시에서 금융사들 실적 괜찮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금융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고요. 반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와 하나금융지주는 0.3에서 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엇갈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흐름 괜찮은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는 반대로 또 1%가량의 하락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정말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제는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주들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0.7 그리고 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캠 역시나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 리스크를 해소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의 흐름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 기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4.6%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장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리노공업과 HPSP가 3에서 5%대 굉장히 깊은 낙폭으로 출발 알렸고요. 게임주들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게 업종 상위 종목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들이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가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WTI 유가가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항공이 0.1%가량 상승, 전기가스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민을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좀 일단 상황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반도체가 뭐 시가총액 1, 2위가 지금 이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4까지 좀 내려간 분위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힘이 없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 부분 좀 꼭 참고하시고 뭐 대응을 하시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중대형주를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테마에 연연하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가 있다면은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가 좀 1.8%로 강한 상승 흐름을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되면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약 2%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LNF도 아침에 좀 크게 움직이려 하다가 거의 강보합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니까요. 아무튼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테마성도 좀 강하고 그리고 전구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는 에코프로 멀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벤츠도 최근에 벤츠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좀 납품을 받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생산 내재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모티바 같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오히려 또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셀 쪽보다는 셀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재 쪽이 좀 더 강하게 좀 장중에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이제 소재 쪽 하단 부분에도 지금 현재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흐름들이 지금 현재는 상승 탄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간밤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줬고 전체적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지금 금융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들의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인데 그게 발맞춰서 국내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KB금융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여러 지금 금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에코프로모티 말씀을 하시면서 2차 전지주 쪽 좀 말씀해 주셨고 또 금융주 쪽도 조금 오늘 좀 두드러진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들었고요. 자, 신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살코기가 가장 많은 돼지 같으니까 살코기를 먹고 뼈까지 씹어 먹은 다음에 뼈에 남은 칼슘까지 뽑아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이네요. 유한양행이 제약주의 1등주고 알테오젠이 바이오의 1등주죠.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여기서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공간이 이제 좁아졌거든요. 대신에 쟤네는 자리만 지켜주면 됩니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1등주로서 상징적으로 저기만 지키고 있으면은 2, 3, 4등주들이 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미 다음 타자들을 다 대기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 타자씩 출격시켜가지고 홈런 치시면 됩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랑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죠. 이게 표준 치료법은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표준 치료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한 유한양행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권장요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서 3세대 EGFR TKI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3세대를 1차 치료제로 써도 문제인 거예요.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의 치명적인 문제,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이 1년 내로 꼭 발현되기 때문에 결국에 비싸게 돈 주고 맞든 건강보험을 주고 맞든 어쨌든 간에 또 치료제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타그리소를 썼을 때 만들어지는 돌연변이를 타기수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보로노이랑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했죠. 결국에는 유한양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보로노이가 신나게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도 따라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다 급등하고 펩트론 4등주가 먼저 급등을 했죠. ABL바이오 직전에. 자, 요거는 이제 펩트론은 또 요걸 뽑아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블루엠텍이랑 또 연관이 됩니다. 지금 위고비가 이 우리나라에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유통사로서 급등을 하는 거고 한 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주사 제형을 경구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주사의 간격을 넓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 그런 게 가는 거죠. 바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처럼 약효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 지금 러브콜을 막 받고 있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이드로 이런 약들을 다 누가 만들 거냐. CDMO 공장, TSMC처럼 만드는 제조만 하는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하고 100만 원 안착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 뒤로 코스닥에서는 저 바이넥스가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ST팜이 가고 이제 마지막에 셀트리온의 물량을 받은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소형 CDMO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공략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뷰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톡스랑 지금 파마리서치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니까 얘네가 피부과 성형외과죠. 그러니까 정형외과로 넘어갔죠. 오스테오닉 같은 걸로 넘어가는 것이고 파마리서치랑 지금 뭐 저기 클래시스는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집에서 하는 저기 라메디텍 같은 게 가는 것이고 아까 전에 DNT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약효의 지속 시간을 넓히는 것만 얘기 드렸는데 이 지금 아예 DNT 파마텍처럼 경구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패치형도 있고 이런 쪽으로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휴젤 이쪽도 마찬가지죠. 침습 쪽에서는 또 휴젤이 대장이에요. 지금 메디톡스가 ITC에 소송을 걸었다가 휴젤에 손을 들어줬죠. 이제 휴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간 종목들 또 신고가로 묶으면 또 여러 가지 생기겠죠. 경동나비엔 휴젤 뭐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신고가를 이제 간 기업들 우리 보세요. 옛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초기에 신고가 고점 돌파하는 그 순간 과거로 가보세요. 와 이때 샀으면 이만큼이었는데 이때 샀으면 200%였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그 순간.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한 기업들 그거 추격 매수할 시간입니다. 예, 신의원은 이제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대장주에서 2등주, 3등주, 4등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주변에 이제 후속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 바이오 쪽, CDMO 쪽, 그다음에 뷰티 쪽까지 이렇게 쭉 이 뒤에 좀 계보죠. 이게 족보에 따라 쭉 이렇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좀 해주셔서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선까지 좀 이제 그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고요. 자, 두 분 말씀을 좀 들었고 이 시간 현재 특징을 좀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 관심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고은별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는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섹터 검색 가장 많이 합니다. 6개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기세도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예상보다 열흘 정도 빠르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진단키트라던가 6개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섹터 검색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6개를 제외하고 지금 검색하고 있는 전반적인 섹터가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ASMR의 실적의 쇼크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강한 상승 나왔던 사료 관련 섹터 오늘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료 관련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애플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이폰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섹터 자체는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지금 애플이 지금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요. 코스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 셀비온입니다.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시장에 입성을 했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 66%가량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약 업체 중에 유일하게 올해 신규로 입성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6개 관련 기업인 마니커가 2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니커 FNG도 17%가량의 오름세, 수젠텍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리브로와 같은 6개 관련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6개 그 마니커와 같은 종목들은 어제 장 마감부터 좀 반응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습니다. 나라이밴드 14%가량 오름세 확인되고 이거 휴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모멘텀 가지면서 1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6개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단기 모멘텀을 안고 있는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나 동일하게 6개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 오늘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요. 마니커가 지금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고비와 관련된 이벤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루엠텍이 있겠습니다. 블루엠텍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 기업들은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대표적인 기업인 고려 산업이 5%가량의 차익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낙폭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매도 물량 속출하면서 2.6%가량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전체적인 시장 상황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잘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각 두 분이 보시는 특징 종목들 좀 이제 들어가도록 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 보면 이제 일단 물류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제가 유통 쪽도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시하기 전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다들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져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GM 간의 협력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주가 현대모비스였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닌 하락하는 것도 아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좋은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또한 아침에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3만 8천 주 정도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정도의 아침 흐름이라면 20만 주, 30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행보 구간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밸런스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른 같은 그룹 안에서의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 종목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1번이 움직이면 1번도 움직이고 3번도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의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게 좀 특징적이고 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어제 보면 아시겠지만 뭐 HD 현대미포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 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움직여준다? 그것도 2% 이상 상승한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들 또한 뭐 물론 마감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현대모비스가 끌어주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대장이니까 현대모비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물류라든가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현대글로비스도 좀 언급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전 SMR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지금 현재 전력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도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무려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기간주에서 130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 상승하겠다라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수급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장 마감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 전날에 이수페타시스를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어제 12%까지 올라갔었죠.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꼭 보셔야 된다. 어제 제가 마감 시간대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단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도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꼭 두산 에너빌리티 포트에 한번 편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범 대표 물류 쪽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계열사 두 회사하고 SMR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어떤 종목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항상 순환매의 순서, 가까운 것부터 먼 거,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나중에 생각나는 거, 주인공부터 조연, 가운데 메인부터 아웃사이더까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지금 전부 다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다 치료 영역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거, 비만을 치료하는 거, 치매를 치료하는 거. 근데 이제 스펙트럼을 확장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만큼 강하니까요. 바이오가. 2차 전지 갈 때 어떤 순서를 깎는지 기억나시나요? 시가총액 순서대로도 기억나시나요? 셀업체가 먼저 가고 셀이 가니까 양극재가 가고 음극재가 가고 분리막이 가고 전해질이 가고 나중에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가고 다음에 폐배터리가 가고 충전기 사업소가 가고 계속해서 넓어지죠. 이 과정이 바이오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에서 집중적으로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요? 맨 처음에 그 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 전 단계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IMBDX 같은 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액체 생검을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조직 생검으로 조직을 떼어가지고 CT니 MRI니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피나 소변이나 땀 한 방울로 만약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방사선에 노출도 없고 바늘로 찌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IMBDX 같은 액체 생검.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이 장비 업체. 2차 전지 때 가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다음에 또 치료 영역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치료제로 자리 잡아서
FDA 승인까지 받은 것들은 뜨겁게 갔죠. 이미 유한 양의 그 후속으로 임상하고 있는 보로노이, 브리치, 테라파퓨틱스까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는 건 주로 대기업에서 보면 재벌 3, 4세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이 안 하고 최태원 장녀가 하죠. 방사성 의약품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초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제 SK 바이오팜, 동아 ST 이런 거에서 뼈에 남은 칼슘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의 매기 확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시장과 관계없이 상승하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던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순환매의 끝까지 수익의 뿌리까지 뽑아먹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켓나우 일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9시 18분, 30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수 1.1% 코스피 떨어져서 2,600선 아직은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의 0.89% 하락해서 766선 기록을 좀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560억, 코스닥에서 491억 팔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개인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발 종목 뭡니까? 오늘은 SK 스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좀 실적 시즌 되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지분을 85%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SK 모빌리티 그리고 11번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투자회사인데요. 이 세 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만큼 SK 스퀘어의 실적 역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커머스와 플랫폼 모빌리티 쪽의 영업 손실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스퀘어와 대표자회사의 주가 상반계수는 약 0.97로서 거의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모회사,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배당 상향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6천억이 넘는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에 크래프톤의 지분 매각으로 현금이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SK
SK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 좀 더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주주 배당 정책의 강화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까지는 역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감이 좀 있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를 했네요. 현재가 83,700원 정도 이렇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 보시는 이제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라든가 이제 어떻게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저점 부근이 6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SK 스퀘어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가 현재 가격 정도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다. 목표가는 지금보다 정고점 10만 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켓 나리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가 진행하는 이코노미 토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중이죠. 영풍 MBK 파트너스가 14일 마감된 공개 매수 여기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분 5.34%를 확보했다라고요. 지분을 그러면 이제 38.47%를 결국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려아연의 일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풍 MBK가 약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첨예한 그런 이슈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저희가 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MBK 파트너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우리는 네. 승기를 잡았다 이런 의도로 표현되는데 그럴 만한 일인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절반의 성공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MBK 영풍연합 쪽에서 원래 공개 매수를 보면 7%, 미니멈 7%에서 맞아요. 예. 14.6%였는데 일단 하한선을 제한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5.34%를 해서 따지고 보면 원래 목표했던 7%는 못 달성한 거예요. 7%가 왜 중요하냐? 이 7%를 매입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실제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5.34%는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의결권 기준으로 따지면 48%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반을 획득하기 못해서 사실은 일대 주주는 회복했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특수 결의가 있고 보통 결의가 있는데 지금 특수 결의는 66.7%, 3분의 2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보통 결의도 과반을 이상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과반을 못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 절반의 성공은 했지만 이 경영권 분쟁의 싸움은 2라운드에 돌입해서 지리한 주주총회까지
긴급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7%를 달성을 했어야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한 이런 네. 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풍정밀 공개 매수 이런 부분은 앞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도 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우선 예. 그 이제 14일까지 공개 매수로 MBK가 사용한 이제 돈이 따지 보면 한 9,17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3만 원으로 5.34%를 매수했으면 110만 1,510주거든요. 그러면 약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한 건데 지금 영풍정밀이 사실은 캐스팅 보드로 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1.85%를 고려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풍정밀을 누가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1.85%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라서 네. 중요했는데 MBK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떨어졌죠. 영풍정밀이 떨어졌고 그리고 고려아연의 35,000원 공개 매수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면서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풍정밀은 일단 고려아연 쪽에서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영풀정밀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8%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제 28,050원까지 떨어지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영풍정밀을 어쨌든 보유하는 고려아연 측이 이거는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 회장 쪽에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상대 측이 그 고려아연 쪽의 그 최 회장 쪽인데 반격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백기사를 지속적으로 찾는 모습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현재 그 최 회장 그 고려아연 쪽에서의 공개 매수의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을 맥스 20%를 하겠다는 건데 베인앤캐피탈이 자사주 중에서 2.5%, 20%를 매입하면 그중에 한 15% 정도, 2.5%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베인앤캐피탈이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20%를 전량 다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중에 절반 정도 10%를 확보하면 실제 베인앤캐피탈이 1.25%의 의결권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개 매수를 다 절반 이상 확보하더라도 최 회장 고려아연 쪽에서의 의결권은 1.2% 정도만 올라가고 아까 영풍정밀 1.85%를 합치면 한 3% 정도의 의견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임시주총도 막아야 되고 더 큰 거는 이제 주주총회까지 막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방법은 시나리오로 보면 방법은 첫 번째는 우호지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 우호지분 확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존 우호군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LG, 화학, 하나 쪽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현재 정관상 고려아연은 국내 법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법인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좀 활용할지 어렵고 그렇다는 방법은 최 회장 개인의 사지를 털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개 매수를 추가로 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후자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그 2차 공개 매수의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임시주총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풍 MBK 파트너스 쪽에서도 7% 그 확보가 중요했다는 게 의결권이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최 회장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슈 같은 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클까에 대한 물음표는 지금 항상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왜 자사주를 선택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사실 자사주는요 경영권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거 좀 자세히 좀. 예,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영권 방어 방법으로 통하고 뭐 그 외에 미국의 상법상으로는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이런 효과도 있죠. 주주들에게 우리가 경영권을 잡으면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우리는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돌려줄 수 있어. 네, 주주환원 측면에서 그렇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그래서 마음을 아마 사겠다라는 맞습니다. 의도인데. 그래서 예. 향후 의결권 전쟁에서도 유리한 국민을 차지하기 위한 보관이 깔려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 자사주를 선택한 것 같고 결국에는 향후에는 누가 주주들의 환심을 사느냐가 최종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근데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이제 최대 수량으로 한 7.5% 정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자사주 공개 매수가 더 많을수록 영풍 쪽에 뒤집을 가능성도 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네, 생각이 복잡하죠.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의결권은 사라지면서 원래 주주들의 의결권 자체가 동시에 비례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5.34%를 인수해서 3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자사주를 20%를 공개 매각을 통해서 하고 다질량 소각을 하면 MBK 영풍의 의결권은 46%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10% 정도만 공개 매수를 해서 하면 그래도 4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절대 최인범 회장이나 고려한테 유리하지가 않은데 왜 자사주를 선택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은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저는 이제 이부관까지 생각했는 것 같은데 자사주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옵션으로. 저는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 경영권 싸움을 지배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위에 소각도 있지만 다른 옵션으로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서 이 경영권 싸움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쪽에서는 이제 베인 캐피털 쪽의 카드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우후보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MBK 영풍 같은 경우에도 그 1위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또 예측은 계속돼서 혼란은 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주주총회로 가야 되는 것인가 표 대결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봉착돼 그렇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경영권,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 분쟁이지 않습니까?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우선 이사회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고려아연의 이사는 13분이에요. 13분 중에서 한 분만 장영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장시일간, 최 회장님 그렇죠. 12사람은 다 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영풍 쪽에서 보면 사회이사의 정족수가 TO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심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 그렇죠.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는 사회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전략을 짤 겁니다. 그걸로 표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우선 이사를 확보를 해야 경영권 확보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는 MBK 영풍 쪽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을 자기 우군으로 만드는 교도부 확보 첫 번째. 그리고 이 교도부 확보를 한 다음에 고려아연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게 첫 번째 보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죠. 주주총회 때 3월 주주총회 때 표대결을 통해서 경영진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임시주총이건 주주총회건 표대결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표대결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던 국민연금이 대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됩니다. 7.8%를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결정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있는데 12대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이사들을 자르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르고
두고 그렇죠. 자르진 못했기 때문에 네. 두고 그럼 지금 12대 1이니까 12명 이상을 추가로 넣어야 추가 된다는 넣으려고 그러겠죠. 그런 게 있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면 내년 3월 정기 주총대로 네. 가서 또 표 대결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캐스팅 보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건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지분 중에 4%가량을 자산 운용사에 위탁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자산 운용사 측이 MBK 쪽에 손을 잡는다면 그 의결권이 MBK 쪽에 과반이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는요. 예. 그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에는. 왜 그렇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제 의결권이라는 거는 자산운용사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긴 거지 의결권까지 위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국민연금의 효력이 없군요. 그렇죠. 국민연금의 수탁 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고발, 감사, 예. 그리고 사법적 리스크가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중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지켜야 되는 게 국민연금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느 쪽이 한쪽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되면 국민연금이 그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어려운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가 중요해지면서 법적 고발에 대한 어떤 양상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고발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감독원이 그 경영권에 대해서 고려한과 영풍에 대해서 회계 심사를 했잖아요. 네. 그 이슈를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서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항상 네, 그렇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내년 주총에서 핵심은 국민연금이 될 건 뻔한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지금 회계 부정, 회계 고발 감사 중에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쪽에 유불리가 될지가 첫 번째 중요한 분순이 될 것이고, 두세 달 걸려요. 그러니까 네. 두세 달이면 내년 3월 주총이 전에 끝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쪽에서 고발 고소를 하고 있는 이 법적 분쟁인데, 첫 번째는 MBK 영풍 쪽에서 이야기한 2차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냐 인용되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산입한 것을 이 공개매수, 자사주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서 만약에 이게 뭐 법적으로서는 양쪽에 아주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있는데 MBK하고 영풍이 손을 잡을 때 콜옵션, 옵션을 걸었는데 이게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옵션을 걸었냐를 오픈해라고 하는데 오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 된다면 공개매수 자체에 대해서 일단 효력 정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엮여 있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기계적 중립에서 어느 쪽으로 판가름 되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판결이 이번 고려하는 경영권 분쟁의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MBK가 꾸준히 뭐 제기했던 배임 가능성 이런 것도 함께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사모펀드가 왜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당 89만 원 제시했죠. 네.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가 23일에 종료가 됩니다. 양측이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기관 투자자들과 배당 규모 산정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지는 쪽이 승기를 잡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 파악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 이런 부분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마켓나우 2부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